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죠.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를 만들고 또 스타일과 경험을 만들고 더 큰 관점에서는 미적인 가치, 또 경제적인 가치, 사회 문화적인 가치 등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디자인은 어떤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공감의 효과, 배려의 효과, 관계의 효과, 행동 유발의 효과 등입니다.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 인텔리전스, 즉 디자인 지능이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 디자인 지능, 효과를 만드는 지혜, 디자인 인텔리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지하철 속의 그 노선도를 보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색깔로 정리가 잘 됐다? 노선 참 많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 지하철 노선도에는 몇 개의 선만 가지고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지하철역과 또 노선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배려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중반에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이게 지하철이 생겼으니까 노선도도 그때 처음으로 아마 만들었겠죠. 디자이너가 아닌 전기공이었던 해리백이 디자인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그 전기 기술자였었죠. 프랑스 미디어 이론가인 장 보드리아르는 우리의 현실은 정보를 통해서 탄생하는 반면 그 정보를 보이게 하는 것은 디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리백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었지만 그 남들보다 높은 디자인 지능으로 이 노선도를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고 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지능입니다. 거의 100년 전에 그 디자인된 영국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가 얼마나 뛰어난 디자인 지능이 투여된 것인지 알아볼까요? 우리의 인지작용은 본능적으로 이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지하철 노선도는 실제 불규칙한 지리적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잘못 왜곡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디자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우리 머릿속에서 두 지점을 실제와 같이 꼬불꼬불한 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연결해서 상상할 것입니다. 해리백은 자신이 늘 그리던 그 전기 회로도에서 착안해서 그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회로도처럼 단순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해리백의 노선도 디자인이 지하철 지도의 원형이 돼서 전 세계 모든 노선도가 같은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리백의 노선도는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20세기 영국을 빛낸 디자인 2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몇백 년 가까이 대체되지 않았다는 건 그 디자인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스타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다른 디자인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된 지하철 노선도라 하더라도 지하철 노선도에는 이 색이나 문자가 많고 정보들이 이게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 예를 들어서 적색이라든가 녹색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글씨가 작거나 그러면 이제 읽기가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 생각한 사람은 우리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은 그 지도를 보기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졸업작품으로 색각 이상자를 위한 지하철 노선도를 계산해보자 그래서 실제 그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색각 이상자 이 분들하고 수없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그 디자인을 해서 그걸 이제 전시를 했는데 N사에서 그거를 이제 보고 그 학생한테 우리 회사에 올 수 없느냐.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기 위해서 그 학생을 스카웃한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그 서울시 전체다가 그 적용하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이 국제 공모전에서도 이제 아주 큰 상을 받게 됐었고요. 그 친구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한 4, 5년 됐나요? 지금 다닌 지. 지금 열심히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그 서울 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에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서울의 다양한 곳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방학동 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이 동네에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방학동에 있는 800년 된 은행나무
또 김수영 문학관, 간성 전연필 생가, 또 연산군묘, 아주 유명한 역사와 문화 유적지가 있고 공원과 도서관, 시설 등 동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지도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린 그 지도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동네에 있는 그 보물들, 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 건가라는 것을 이제 논의를 같이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지도로 만든 것이죠. 지도가 보통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각 유적지의 그 모습, 이렇게 모양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림이라도.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드론을 날려서 찍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방학동의 역사문화길 지도 디자인을 도와드렸습니다. 동장님이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구성원들한테 잘 이렇게 보여줄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디자인 지능에 해당된다. 또 다른 배려와 공감의 디자인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베트남 전쟁 추모비 디자인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그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 있었는데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마야린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 추모비 국제공모전에서 레노라는 그 유명 회사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다 물리치고 본인의 그 디자인으로 그 역사적인 추모비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추모비는 이게 높이가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고 검은색 화강암 벽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것인데 보기에는 뭐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벽에 새긴 이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ABC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사망한 시점으로 전사자 이름들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추모벽에서 어떤 자신이 아는 그 전사자 이름을 찾으려면 마치 전쟁터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검은색 벽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전사자의 그 이름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가 이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들의 어떤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해소하고 또 돌아가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일까? 그거를 고민을 한 것이죠. 당시 그 어린 그 대학생이던 마야린의 높은 그 디자인 지능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그 지하 2층 표시가 B2가 아니고 -2F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DDP는 이제 비정형 구조의 그 재료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건축물이죠. 내부에서는 이렇게 창이 없어서 밖을 볼 수가 없고 또 일반적인 박스 같은 형태가 아니라 유선형 같은 그 자유로운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 공간 구조라서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문객들이 위해서 이게 배려나 그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나름대로 정리한 게 포드마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PODMA. 이 정보를 제공할 때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프리어텐션,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오버올,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디테일, 사용자가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메모리,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액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사람들이 인지했던 과정이 있는데 최초의 정보는 정보량을 최소화하고 끊김이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보량을 늘려나가서 순차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DDP의 그 어울림 광장은 DDP 건물 기준으로 보면 지하 2층 레벨입니다. 그 인근 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과 연결돼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나오면 바로 하늘이 보이는 광장으로 나옵니다. 건물 기준으로 보면은 광장이 이게 지하 2층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하 2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지하층 표시인 B2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광장 건물 기준으로는 지하층이지만 실제로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먼트라는 표기를 하지 말고 층의 개념인 플로어로 표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B2가 아니고 -2F로 표시를 한 것이죠. 이거는 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방문자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학교 수업 외에 뭔가를 더 이렇게 배우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창의력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을 키우고 뇌세포를 자극하는 취미 활동을 있어서 디자인 교육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공공기관 등에서 이렇게 무료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그 디자인 재단 같은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디자이너들과 함께 놀이 디자인 같은 것을 하는 등 그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 지능을 키워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자인 지능이 그냥 일반적인 지능이 아니고 공감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심리, 또 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사고 방식,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디자인 지능이 되는 것이고 그 디자인 지능이 높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학동의 동장님이라든가 또 영국의 그 해리백처럼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디자인 마인드, 디자인적인 지능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디자인 인텔리전스는 공감, 배려, 또 관계, 행동 유발 효과를 만드는 지혜이다. No